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 전쟁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역사상 가장 오래 계속된 전쟁이었던 백년 전쟁의 서막이 되었으며 전쟁사적으로도 의미가 컸던 크래시 전투의 경과와 이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중세의 전쟁 양상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계속된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백년 전쟁을 통해 확실히 변화했습니다. 백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로 꼽히는 1346년의 크래시 전투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된 일전이었지요. 이 전투에서 잉글랜드군은 새로운 무기와 전술을 혼합하여 전투에 적용함으로써 아무런 전술이나 무기의 혁신이 없이 단순히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며 싸우던 기사도의 시대를 끝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년 전쟁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프랑스 카페 왕조의 샤를 4세가 죽자 자손이 끊긴 그를 이은 자는 조카인 필리페 6세였습니다. 그러자 잉글랜드의 국왕인 노르만 왕조의 에드워드 3세는 자신에게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이 있음을 주장하고 나섰지요. 그의 모친이 샤를 4세의 누이였기 때문에 샤를 4세의 외조카가 되는 상속서열로 볼 때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3세는 왕위 계승을 거부당했으며 친조카인 필리페 6세가 샤를 4세의 뒤를 잇게 되지요. 그러자 에드워드 3세는 전 프랑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프랑스에 침입했으니 친조카와 외조카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드워드 3세는 우선 스코틀랜드가 일으킨 국경 수요 사태를 진정시키고 프랑스에 대한 대규모 침공 준비를 1346년까지 마쳤습니다. 에드워드 3세 군대의 주력은 농민병이었지요. 귀족들이 평소에 양성한 농민병 위주의 병력을 제공받고 대신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편성한 약 3만 5천 명의 원정군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7월에 잉글랜드군은 코탕팅반도에 상륙하여 생강 방면으로 진출했습니다. 프랑스군이 대처를 늦게 하는 바람에 에드워드는 초전부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지요. 그리하여 생강을 건넌 잉글랜드군은 다시 솜강을 도하하여 8월 25일에는 퐁티웨 지방의 크래시숲 언덕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때 뒤늦게 부랴부랴 퐁티웨 지방으로 이동한 프랑스 왕 필리페 6세의 군대는 크래시숲으로부터 약 14km의 거리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크래시숲을 결전의 장소로 택했지요. 이때 직접적으로 가용했던 전투병력은 약 12,000명으로 프랑스군보다 열세였으나 이때까지의 작은 여러 번의 교전에서 프랑스군에게 패배한 적이 없었으므로 잉글랜드군의 사기는 충천에 있었다고 합니다. 8월 26일 아침, 에드워드 왕은 약 300m 길이의 산등성이를 중앙으로 하여 병력을 배치하고 적 기병에 의한 측방 돌파를 막기 위해 마을과 강을 끼고 있는 곳에 우익부대를 배치하였지요. 그리고 말과 진마차는 뒤쪽 숲 진지에 가까운 곳에 남겨두고 예비대인 기병을 경사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이때 잉글랜드군의 주무기는 장궁이었는데 농민 출신의 궁수는 어린 시절부터 6피트의 활을 사격하는 훈련을 쌓아왔기 때문에 정확성이 뛰어났으며 파괴력 또한 위력적이었습니다. 잉글랜드군의 주력 전투력인 장궁부대는 중기병 사이사이에 배치되었는데 전체 장궁부대와 기병부대의 병력 비율은 약 2대1로 장궁부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편 에드워드 국왕 자신은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아브빌 방면에서 접근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 프랑스군을 관측하면서 지휘했습니다. 한편 프랑스군은 국왕 직속의 기사들과 봉건 영주의 군대, 동맹국인 보헤미아군, 그리고 제노아의 노궁 용병 6,000명 등 최정 예병력 4만 명 정도의 규모로 편성되어 잉글랜드군에게 약 3대1의 수적 우세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8월 26일 저녁, 프랑스군의 선봉부대인 제노아 용병과 잉글랜드군이 1차적으로 접전을 벌였습니다. 프랑스군은 기병 위주로 편성된 3개 부대를 앞세워 수적 우세만을 믿고 함성을 지르면서 돌격해왔습니다. 제노아 용병 부대의 노궁병들이 먼저 사격을 개시했지요. 15,000명의 노궁병이 일제히 잉글랜드군의 진영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필리페 6세는 잉글랜드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 군악대를 데려왔는데 노궁병들의 선공과 함께 악대의 우렁찬 연주가 울려 퍼졌지요. 그러나 제노아 노궁병들의 화살은 잉글랜드군의 진영에 미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웨일스의 자유농민들로 구성된 잉글랜드군의 장군부대들은 프랑스군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들은 프랑스군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일제히 장궁의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집중 화살 공격을 받은 제노아 용병은 잉글랜드 장궁부대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노아의 노궁병들은 1분당 3발 내지 5발의 화살을 쏠 수 있었는데 반해 잉글랜드의 장궁병들은 1분에 10발 내지 20발의 화살을 날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장궁 사격 연습을 해서 노궁에 비해 다루기가 훨씬 힘들었던 장궁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제노아 용병의 노궁은 행군하는 동안 비를 맞았기 때문에 활의 강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장궁병들은 비가 오는 동안 활줄을 풀어놓아서 이를 방지할 수 있었지요. 더욱이 제노아 노궁병들이 그들의 트레이드마크인 파비스 방패를 보급마차에 놓아두고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것도 또 다른 패인이 되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채로 제노아 노궁병들은 엄청난 사상자를 낸 채 퇴각했습니다. 사정거리나 명중률로 보면 장궁이 노궁보다 뛰어나기는 했어도 장궁병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사격을 퍼부었기에 더욱 유리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한편 프랑스군의 용맹한 기사들은 장궁부대 전방으로 무조건 돌격하다가 진흙탕에 빠져 장궁병의 화살에 꿰뚫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궁 공격에 견디다 못해 혼란에 빠져 후퇴하는 제노아 용병들과 이를 저지하고 전진하려는 봉건 영주의 군사들이 뒤섞여 프랑스군의 전열은 일대 혼란에 빠졌지요. 이어서 잉글랜드군의 대포 공격을 받은 프랑스군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배포가 전투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지요. 포탄의 위력은 크지 않았으나 소리의 위력만으로도 프랑스군의 기세를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잉글랜드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장궁부대로서 이들의 모든 화살이 말이나 병사에게 꽂혔습니다. 프랑스군의 선두는 잉글랜드군에 가까이 접근도 하기도 전에 화살을 맞아 대학살을 당했으며 파도처럼 무려 15번이나 연속 돌격을 퍼부었지만 이는 자살 공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자들이 운 좋게 화살을 피해 잉글랜드군 장궁부대의 전열에 도달하더라도 그들은 힘이 넘치는 잉글랜드군에게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투 후반에 이르자 아직 힘이 남아있던 장궁병들은 프랑스 기사들의 측방으로 돌아 말을 화살로 공격해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철갑을 입은 채 진흙탕 한가운데에서 어쩔 줄 모르고 두 발로 서 있는 기사들에게 화살을 퍼부었지요. 그날 모든 전투 과정을 내려다보고 있던 에드워드는 밤새 병사들을 무장한 채로 대기시켰다가 이튿날 아침 예비대까지 투입하여 프랑스군의 본대를 과감하게 기습함으로써 전투를 종결하였습니다. 영국군은 8월 27일 내내 전장을 청소하고 전리품을 획득하면서 지냈지요. 이후 잉글랜드군은 이 크래시 전투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칼레로 진격하여 성을 11개월이나 포위한 끝에 칼레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을 물리치고 성을 점령함으로써 1347년 마침내 프랑스 북부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흑사병의 유행으로 인해 잉글랜드군과 프랑스군은 일시 휴전을 맺었으며 승전한 에드워드는 본국으로 개선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입은 피해는 매우 커서 프랑스군과 제노아 용병들의 사상자는 대략 12,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1명의 왕자와 1200명의 귀족 출신의 기사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이 전투의 결과 프랑스 귀족의 3분의 1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필리페 6세 자신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잉글랜드군의 피해는 전사자 150 내지 250명이라는 매우 적은 숫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잉글랜드군의 피해 수치는 신빙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그래도 이는 엄청난 승리였지요. 프랑스군이 퇴각하자 잉글랜드군은 부상자 중에서 몸값을 받을 만한 사람을 추려내었습니다. 부상이 심해 옮기기 어려운 기사는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소장농이 기사를 죽였으며 기사가 이름 모를 평민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전투를 기사도 시대의 종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 도중에 많은 부상자와 포로들이 즉결 처형당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비신사적인 행위는 분명히 기사도 정신에 완벽하게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크래시 전투는 전쟁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보다 앞서 1315년에 스위스에서 벌어진 모르가르텐 전투에서 보병이 기병을 무너뜨렸으며, 다른 전투에서도 스위스의 보병으로부터 그 방법을 터득한 보병이 기병대를 격파하는 일이 일어났던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크래시 전투에서 재현된 것이었지요. 한편 수적으로 열세였던 영국군의 승리는 장궁병과 보병의 교묘한 조화로 달성된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새로운 무기와 전술에 숙달한 보병이 훌륭한 지휘관의 지휘로 야지에서 중세 봉건 영주의 기병 부대를 격파한 대표적인 전투로 꼽힙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말 위에 탄 기사는 더 이상 보병들에게 무적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궁병은 무장한 기사에게 별로 피해를 입힐 수 없다라는 통념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이었지요. 이로써 아드리아노 풀 전투 이후 약 1000여 년간 전장을 지배해온 기사의 시대는 종지부를 찍었으며, 다시 보병이 전장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때 잉글랜드군이 동원한 장궁은 그 이전의 노궁에 비해서 훨씬 사거리 및 위력과 연사력이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장궁은 본래 웨일스 지방의 사냥꾼들이 사용하던 것이었으나 잉글랜드 왕실이 그 위력을 알아보고 전쟁에 동원한 것이었지요. 장궁은 민을창과 함께 봉건 기병과 화약 무기의 중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무기였습니다. 장궁은 물풀의 나무를 재질로 만든 약 1.8m 길이의 긴 활이었고, 보통 200m의 사거리에서 대단히 정확도가 높고 그 2배의 거리까지도 날릴 수 있었으니 대단한 위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장궁은 프랑스군의 노궁과 비교할 때 사거리가 2배, 발사 속도가 3배에 이르렀고 무엇보다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제대로 기술을 익히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훌륭한 궁수가 되려면 6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주무기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장궁의 위력은 머지않아 등장하게 되는 소총이 개인 전투의 전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비록 큰 위력을 보이지는 못했으나 대포와 화약이 처음으로 사용된 점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이 느낀 공포는 기대 이상이었으며 이후 유럽의 군주들이 대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크래시 전투의 결과는 이후 상당 기간 잉글랜드군의 전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100년 전쟁에서 크래시 전투의 다음 전투인 푸아티에 전투도 크래시 전투와 유사하게 전개되어 프랑스군에게 또 하나의 큰 패배를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오래 계속된 전쟁이었던 100년 전쟁의 서막이 되었으며, 전쟁사적으로도 의미가 컸던 크래시 전투의 경과와 이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